저는 박민지입니다. 43이고 15년간 회계법인에서 숫자를 다루다가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 강도윤은 50에 가까운 나이로 한가원식품의 대표였죠. 장인 한철수가 30년 전 작은 김치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2019년 장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집과 마트 사이를 오가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회계사 시절 배운 정확함을 장보기와 가계부 정리에만 썼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지만 정작 제 삶의 숫자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는 강도윤 대표 부인으로 바뀌었고 박민지라는 이름은 명함 없는 서랍 속에서 빛이 발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21로 호텔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실습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인은 생전에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발효는 시간을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정직한 재료만이 좋은 김치를 만든다고 했죠. 회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숫자는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그 정직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함이 때로는 진실을 가립니다. 어제는 강도윤의 4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북어를 우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장인이 좋아하던 깍두기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죠. 식탁은 가지런했고 수저의 간격만 봐도 제 손의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바이어 접대가 늦어진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0시를 넘어 자정이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 옆에 윤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로 34이라고 들었습니다. 목에는 새 목걸이가 반짝였고 강도윤의 와이셔츠 소매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 쪽을 비켰습니다. 표정은 단정했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갈라졌습니다. 생일초를 손바람으로 껐습니다.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인의 서재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장부와 발효실에서 나는 젖산의 시큼한 냄새가 섞인 그 공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미역국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건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릇에 맺힌 물방울이 사라졌습니다. 주방 조명이 그릇 표면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기 한 달 전 제게 맡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신탁계약서와 제 이름의 통장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사위에게 신탁하되 경영자의 배임이나 회사의 중대한 손실이 입증될 경우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창업주의 직계 가족에게 환수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만료 기한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회계법인 시절 결산 자료를 검토하듯 조항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문장들은 저에게서 감정의 파장을 빼앗고 절차의 흐름만 남겼습니다. 배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대한 손실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가락에 전해졌습니다. 장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례 이후 연락을 끊고 지낸 법무법인 동료 이재훈을 떠올렸습니다. 장인 시절부터 한가원식품을 관리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신탁계약 원본 확인과 법적 효력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재훈은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오래 꺼져 있던 형광등이 다시 켜진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저는 생일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 물소리와 함께 마음속 서랍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잃은 것과 되찾을 것을 분류했습니다. 저는 검은 다이어리를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첫 줄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처럼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증거로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만 모으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강도윤은 휴대전화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윤지아는 이사회 준비가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집 안 공기는 얇은 유리막 같았습니다. 의심은 어두운 곳에서 자라니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면서 카드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전날 거실에 놓인 쇼핑백의 구김과 포장지에 접힌 각도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가격표가 살짝 보였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회사 근처 세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장인의 경영장부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창업 초기 발효실을 직접 관리하던 시절 장부는 회사의 채용계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세무사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이재훈을 만났습니다. 카페의 낮은 조명 아래에서 신탁 조항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이재훈은 배임과 중대한 손실의 입증이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숫자로 된 증거가 가장 강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사 출신인 제게 숫자만큼 명확한 언어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딸은 호텔 실습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책상 한쪽 메모에는 회사 이야기 엄마한테 부담스럽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의 침묵은 늘 조용한 경고입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공기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메모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오후 저는 본사로 갔습니다. 출입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타일,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경리팀 옆 자료실 캐비닛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6개월치 자료를 꺼냈습니다. 특정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고급 레스토랑 청구가 이사회 일정과 맞지 않게 반복됐습니다. 주말 시간대 지출의 빈도도 이상했습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 같은 호텔 레스토랑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만 옮겼습니다. 감정 대신 금액과 날짜만 기록했습니다. 노트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호텔 레스토랑 80만 원, 4월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0만 원, 5월 12일 명품 매장 250만 원으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이었습니다. 회계사의 눈으로 보니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무렵 생산동 뒤 품질관리실로 갔습니다. 장인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발효 책임자 김상철이 있었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손놀림은 계측기처럼 정확했습니다. 김상철은 장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위임장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창업자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감사 위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상철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뜻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철은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강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책상 옆 파쇄기 박스에 두툼한 계약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베트남 김치 공장 합작 투자 계약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서재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메모 앱에 날짜와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 시절 배운 습관처럼 현장을 흔들지 않고 흔적만 기록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 마지막 줄에 균열이 소문을 부르고 소문이 장부를 바꾼다고 적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받고 본사 보관실에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하나씩 지워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달리 차가웠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맺히고 거실 시계 초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강도윤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의심은 스스로 무게를 늘립니다. 제가 먼저 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전 저는 구청에 들러 최근 식품위생허가 서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원료 변경과 공정 수정 기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틀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서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구청 앞 벤치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배추 원산지 표기 변경 여부, 발효기간 표시 수정 내역, 품질 검사, 주기 변화, 식품 첨가물 사용 승인 기록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회계 감사할 때처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오후는 본사 자료 보관실이었습니다. 열쇠는 경리팀 서랍에 걸려 있었습니다. 경리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를 빌렸습니다.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서류의 냄새였습니다. 파일 라벨을 훑으며 2023년 10월을 찾았습니다. 폴더 안쪽에 베트남 합작 투자 계약 원본이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니 담보 조항이 보였습니다. 본사 부지와 공장 건물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맥박이 반박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계사 시절 부실 기업 감사를 할 때 이런 조항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담보 제공은 회사의 생존을 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담보 가액은 200억 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본사 부지의 실제 시가보다 낮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베트남 현지 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복사는 최소로 했습니다. 핵심 페이지 5장만 복사했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지아가 나타났습니다.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옛 서류를 본다고 말하자 윤지아는 장인 이야기를 애써 친근하게 꺼냈습니다. 사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치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훌륭하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윤지아는 제 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슨 서류 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옛날 회계 장부요 라고 답했습니다. 추억 삼아 보는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지아는 그렇군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멀어졌습니다. 그 박자는 조용한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보관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녁에 이재훈을 만나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담보 조항을 확인하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이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탁 해지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속도를 이용하면 대응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방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훈은 주주총회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윤지아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호텔업계 선배들이 윤지아를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소문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쟁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빼돌린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저 제 품에 안겨있게 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가족의 불안을 억지로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때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빈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자 강도윤은 서재에 불을 켰습니다. 파쇄기 쪽 빛이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다시 서류를 파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하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회계장부처럼 정리한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탁계약 원본과 담보계약 사본, 법인카드 지출 내역, 장인의 경영일지,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각 서류에 색 포스트잇으로 순서를 붙였습니다. 빨강은 가장 중요한 서류, 파랑은 보조 증거, 노랑은 참고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제 손놀림은 결산 감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회계사 박민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윤 대표 부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로 말할 것입니다. 하루 뒤 식품업계 전문지 하단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가원식품 원료 변경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출처는 익명업계 관계자였습니다. 기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산 배추 사용 의혹과 발효기간 단축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가는 당일 6% 하락했고 본사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누가 흘린 정보인지 궁금했습니다. 점심 무렵 강도윤과 윤지아 사이에 날 선말이 오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벽을 넘어 나왔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며 그 리듬을 들었습니다. 비난은 방향을 찾으면 속도를 얻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도윤은 회의실에서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그는 세상이 배신자로 움직인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 시절 배운 건 말보다 숫자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등 혈관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강도윤은 차를 마시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서재의 파쇄기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불은 증거를 없애지만 냄새는 남깁니다. 저는 거실 공기에서 탄 종이의 신맛을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회 설명회가 공지됐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기자 간담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서재의 보안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강도윤과 윤지아의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시 부인과 책임 전가의 문장이 명확했습니다. 중국산 배추 사용은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 라는 윤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가 절감하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인용을 피하고 요약만 남겼습니다. 원료 변경 결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불분명, 승인 라인, 우회 의혹, 이사회 보고 누락으로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 이재훈에게 요약과 타임라인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기자석 뒤쪽에 조용한 전달 경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회계 감사의 동선처럼 움직임을 단순화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료만 도달하게 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저녁에 강도윤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윤지아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리며 그 말의 목적을 해석했습니다. 자기 보존의 계산이었습니다. 파쇄된 서류의 빈 곳을 다른 말로 메우려는 습성이었습니다.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냄새는 오래갑니다. 말은 짧습니다. 거짓말은 더 짧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폐속까지 시원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원료 표기 변경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국산 배추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배추 비율이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품 라벨에는 여전히 국산 배추 100%라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표시였습니다. 소비자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복사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무너지는 순간을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 당일 저는 회의장 뒤편에 앉았습니다. 플래시는 번갈아 터졌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경제지 기자들과 식품업계 전문지 기자들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회사의 신뢰를 말했습니다. 한가원식품은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산 배추만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효기간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뒤에서는 사내 감사팀이 준비한 내부 점검 보고서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승인 라인의 불일치가 도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빨라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원료 구매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강도윤은 영업 기밀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합작 투자건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식 질의가 시작되기 전 빈 의자 서너 곳이 갑자기 채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노트북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재훈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투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담보 설정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강도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공기는 회의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긴장을 식히는데 더 적합했습니다. 끝을 알리는 첫 파열은 대개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으로 옵니다. 저는 그 떨림을 확인했습니다. 설명회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강도윤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후 회사는 공식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통보서가 도착한 밤 강도윤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이 사태의 배후를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가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밀고 말을 줄였습니다.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래 쌓인 고함보다 침묵이 기록을 더 빨리 정리합니다. 강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에 오래된 액자를 내렸습니다. 장인의 사진 뒤 금속판을 손톱으로 누르자 자물쇠가 드러났습니다. 장인이 알려준 비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장부, 그리고 지분 이전 계약 원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작은 특약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전자인 강도윤의 귀책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창업주의 직계 가족이 계약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장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장 옆에 작은 접힌 자국을 남겼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가슴에 넣자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든 봉투를 보고 얼굴에 피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회계법인 시절 클라이언트에게 하던 것처럼 호흡을 천천히 맞췄습니다. 장인께서 남기신 서류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신탁해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라고 답했습니다. 강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고 기본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맥박은 불안정했고 눈꺼풀은 반쯤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강도윤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빛처럼 창백했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저는 장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용이 부서지면 이름부터 금이 갑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이름에 금을 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강도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강도윤의 경영 일선 퇴진을 공지하고 임시 대표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의외로 그 자리에는 윤지아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리하게 쥔 자리는 흔들립니다. 윤지아는 자신이 강도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재훈은 법적 절차의 타임라인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분 환수와 신탁해지 청구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름으로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발표를 주주총회와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적 절차가 비공개 합의보다 오래 갑니다. 더 강력합니다. 밤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감고 있었고 기계음이 일정한 진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사실만 전했습니다. 회사를 다시 세울 계획, 장인의 이름을 전면으로 올린 구상, 내부 품질과 전통 발효 방식 회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말은 유리창에 박힌 빗방울처럼 고요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되찾은 이후가 더 길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를 되찾는 것보다 회사를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오래된 발효조가 멈추는 소리처럼 낮았습니다. 저는 다이어리 마지막 줄에 거짓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5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장인의 부고 이후 흘러온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숫자였습니다. 강도윤이 대표가 된 게 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회계사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액자 유리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으로 닦으니 제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민지 공인회계사라는 글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서랍 속에 넣어둔 이름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포기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다시 필요했습니다. 회사를 되찾는 일은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었고 숫자는 제가 가장 잘 다루는 언어였습니다. 자격증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주총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2주 안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거라고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인이 담근 김치였습니다. 5년 전 김치였지만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발효가 제대로 됐다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만든 맛이었습니다. 오후에 윤지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윤지아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윤과 무슨 관계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지아는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당신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윤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윤지아의 이름이 여러 곳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서류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주주총회 날 아침 저는 흰 블라우스와 검정 정장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결산 감사를 앞둔 회계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영권 공백과 창업주 가족의 복귀를 묻는 표정들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앞줄에 윤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가의 건조함이 심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안건을 소개했습니다. 임시대표 선임이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이 먼저 일어나 신탁해지 청구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제 이름이 아닌 장인의 직계 손녀인 강서연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제 지위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인이 사망 전 작성한 유언장과 신탁계약, 그리고 배임을 입증하는 담보계약 사본이 차례대로 스크린에 투사됐습니다. 설명은 차분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이재훈은 변호사답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신탁계약 조항, 담보 제공의 불법성, 이사회 승인 절차 누락,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으로 기울었습니다. 윤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었습니다. 한가원식품은 한철수의 발효실에서 시작했고 정직한 맛을 비용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의혹이 수치로 드러났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1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가 들어왔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윤지아는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회사 이름을 임시로 한철수 식품으로 바꿔 전환 단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름은 발효실의 냄새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장인의 손때가 묻은 이름이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상철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발효 철학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30년간 발효조를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온도였습니다. 김상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원료 구매의 투명성 확보. 둘째, 전통 발효 방식 복원. 셋째, 품질 관리 시스템 강화. 넷째,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 다섯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저는 직무대행 자격으로 회사를 이끌게 됐습니다. 공식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퇴근 후 장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였습니다. 장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장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민지야,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회가 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빠는 아빠의 길을 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총회 다음 날부터 본사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지나치게 투명하면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저는 첫 회의에서 연구개발과 전통 발효 방식 복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숫자는 보수적으로 잡았고 일정은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만 제시했습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근거가 명확한 계획만 세웠습니다. 회의 후 옥상으로 올라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장인이 자주 서던 자리였습니다. 난간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올라와 어깨까지 식혔습니다. 옥상 위에서 내려다본 본사 마당은 이전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가림막이 사라지면 거리도 넓어집니다. 오후에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뉴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를 되찾는 것보다 회사를 키우는 게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흘렀습니다. 가사 중 이름만 남는다는 구절이 귀에 박혔습니다. 병실에서 강도윤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따라 호흡을 고르더니 힘이 닿는 만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거울처럼 짧게 답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천장을 짧게 훑고 다시 감겼습니다. 저는 창밖의 비를 보며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에 올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체온을 올리고 용서는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가는 완만하게 회복했고 언론의 흥미는 다른 이슈로 옮겨갔습니다. 고요해질수록 공허가 드러납니다. 제 책상 명패에는 한철수 식품 직무대행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 글자를 보며 저는 마음속 이질감을 인정했습니다. 승리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한낮 회의실의 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내부 품질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발효 온도 조정과 검사 주기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김상철이 말한 현장 원칙을 숫자가 뒷받침했습니다. 사람의 손과 기계의 눈이 같은 방향을 볼 때 품질은 안정됩니다. 퇴근 무렵 저는 공장 초입을 걸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남은 장인의 발자국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발걸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의 온도는 말보다 길게 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미뤄둔 서류 상자를 열었습니다. 장인이 남긴 노트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맛은 정직한 시간에서 나온다는 짧은 문장이 여러 페이지에 반복돼 있었습니다. 반복은 강조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저는 회계법인에서 배웠습니다. 장인은 발효의 습관으로 회사를 세웠고 저는 숫자의 습관으로 회사를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외곽 옛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논두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녹슨 철문과 벗겨진 벽 멈춘 발효조의 마모된 표면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1차 발효실이라는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장인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맛은 기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회사의 문장일 뿐 아니라 제 삶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벽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장인의 젊은 시절 사진과 첫 생산품 품질 검사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바랜 테두리를 손끝으로 더듬자 마음의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이곳을 복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살리는 일은 시간을 거슬러 걷는 일과 비슷합니다. 길은 길게 돌아가도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옛 공장 앞마당에서 이재훈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원과 교육관 설립의 중간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라인은 시범 가동으로 열고 나머지는 교육과 전시로 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이 장인의 철학과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은 한철수에서 조금 바꿔본 뜻을 살린 한가원으로 되돌리자고 했습니다. 본래의 정원이라는 뜻을 되살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도윤이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강도윤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욕심이 과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장인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윤지아와의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봤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건넸습니다. 강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선택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강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만나고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또 물었습니다. 이혼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아 관련 기사가 다시 났습니다. 경쟁사로부터 금전을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짧게 읽고 덮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은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원료 구매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꿨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발효기간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김상철이 직접 감독했습니다.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상승했습니다. 한 달 뒤 옛 공장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녹슨 철문을 새로 칠했습니다. 발효조를 수리했습니다. 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장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첫 생산품 검사표도 액자에 넣어 전시했습니다. 공장은 천천히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원은 단순히 옛것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정신을 현재로 이어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김상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옛 공장 발효실에서 김치를 담그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인의 방식 그대로 담그자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소금에 절였습니다.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발효조에 담았습니다. 김상철은 온도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조급하면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겠지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또 말했습니다. 엄마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아의 이름이 다시 기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자료 유출과 경쟁사 연계 의혹이 결론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이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중심이던 사람을 중심에서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되찾는 일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공장 창문을 활짝 열자 먼지와 함께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발효조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녹슨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제 눈을 잠시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따가움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윤이 퇴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병원을 나갔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습니다. 강도윤은 제 동생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계사 시절보다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이재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지아가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도윤이 보유한 지분 전체가 서연이 명의로 이전됐다고 했습니다. 강도윤이 자발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강도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지분을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건넸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수로부터 배운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옛 공장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발효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상철은 김치 한 조각을 떼어 맛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맛이 살아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신맛과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장인이 담근 김치의 맛이었습니다. 시간이 만든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김치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 맛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지의 미소였습니다. 한 달 뒤 회사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 늘었습니다. 품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습니다. 저는 성과급을 인상했습니다. 김상철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자리라고 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일한 사람의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에 서연이와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습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호텔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가원 복원 개장식 날이 왔습니다. 유리문에는 정직한 시간이 만드는 정직한 맛 한가원이라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협력거래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상철이 첫 발효 공정 라인을 천천히 시연했습니다. 발효조의 뚜껑이 열리고 김치의 신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 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회계법인에서 결산 감사를 마쳤을 때 들리던 첫 안도의 한숨과 닮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재훈이 다가와 앞으로의 제 계획을 물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회사를 안정시킨 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훈은 그때까지 옆에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오랫동안 모아둔 기사 스크랩과 증거 사진을 분류해 폐기했습니다. 불꽃이 치솟지 않도록 천천히 나눠버렸습니다. 쟤는 가볍게 날렸습니다. 끝에 감촉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며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되찾는 일보다 회사를 지키는 일이 더 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무렵 김상철이 발효실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제 이 열쇠는 대표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받아쥐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장인이 쥐었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30년간 발효실 문을 열고 닫았던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열쇠는 제가 지킬 것입니다. 주말에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모래에 묻었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저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봄을 맞습니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복수는 나를 깨웠고 용서는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평범함을 견고하게 쌓는 것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별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상철과 함께 전통 발효 방식을 응용한 신제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맛을 만들되 전통을 잃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짐을 정리해 차에 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뒷유리에 멀어졌습니다. 바다에 도착하니 저녁 햇살이 모래 위에서 낮은 각도로 번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젖은 모래에 발을 박았습니다. 파도는 밀려와 발목을 적시고 물러났습니다. 그 리듬이 제 호흡을 안내했습니다. 새 노트를 열고 첫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봄을 맞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작도 끝도 아닌 삶의 리듬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장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잘했다, 이제 살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회계 감사 보고서보다 조용하지만 더 멀리 갔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엄마 대신 박민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꽃을 심자. 해바라기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강한 햇빛을 따라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나를 깨웠고 용서는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평범함을 견고하게 쌓는 것입니다. 이름은 신용이고 신용은 생활에서 증명됩니다. 저는 모래 위에 한가원이라는 3글자를 적었다가 곧 지웠습니다. 이름이 물과 바람에서 사라져도 사람의 손이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파도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휴식은 짧았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짐을 꾸려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제 자리는 아직 바다가 아니라 회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물량을 대폭 늘려야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김상철이 답했습니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료 비용을 줄이거나 발효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원칙을 지킨 것에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에 강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낸다고 썼습니다. 당신도 건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킬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별빛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출발해 지금 여기 도착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회계사로서 배운 정직함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생활은 잠시 미뤘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본사에 도착하니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의실에서 경영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상철이 품질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불량률이 30% 감소했고 고객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회계사의 눈으로 보니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오후에 장인의 옛 발효실로 갔습니다. 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발효조가 새로 칠해지고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오래된 젖산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발효조 앞에 서서 장인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직한 시간이 만드는 정직한 맛이라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제 것이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에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실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장인이 담근 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담근 묵은지였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꺼내 썰었습니다. 칼이 김치를 가르는 소리가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찌개가 끓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아이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킬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별빛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출발해 지금 여기 도착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식품 박람회에서 초청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상철과 함께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였습니다. 장인이 꿈꾸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점심 무렵 이재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명의로 지분이 완전히 이전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회사는 창업주 가족의 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재훈은 천만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건 사모님이 하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전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년 안에 회사를 완전히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감시자로서 이사회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퇴근 무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장인이 서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해바라기를 샀습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환했습니다. 저는 그 꽃을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화병에 꽂았습니다. 해바라기가 방을 밝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서연이와 통화했습니다. 아이는 내일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뭐 먹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총총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내일도 이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지킬 것입니다.